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보이시죠? 카타르 LNG선 운송 수주 위한 한국의 전략에 발칵 뒤집어진 중국, 일본, 전례 없는 한국 사상 초유의 어벤져스 결성 전략에 일본, 중국 동시다발 대혼란 초토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카타르의 LNG선 발주를 전량 수주를 목표로 함과 더불어 LNG 운송 계약까지 모두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전략 때문인데요. 한국 해운 선사들이 결국 카타르가 발주 예정인 LNG 운반선 운송 계약 수주를 위해 힘을 합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해운, 펜오션, SK해운, 현대LNG해운, 그리고 H라인 해운 총 5개 국내 해운사가 힘을 합쳤고, 또한 산업은행, 해수부 및 해양진흥공사 등의 정부 기관까지 거들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정부 합동 해운 어벤져스가 결성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은 꽤나 당황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 카타르의 국영 석유 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연내에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LNG를 운반하기 위한 LNG 운반선을 40척 이상 발주할 예정인데요. 또한 예상되는 40척의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 선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해상 선박들의 환경 규제로 인해 필요로 하는 교체 물량까지 포함을 하면 총 100척 수준의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척 기준으로 발주 금액 규모만 해도 약 10조 원 이상입니다. 사실상 LNG 운반선 선박 건조 기술 및 품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할 가능성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의 LNG선 방식은 이미 시장에서 뒤처진 상황이고, 프랑스에서 주문한 LNG선을 2차례나 납기를 지연한 중국 조선사 또한 카타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수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박의 수주도 충분히 엄청 중요하지만 LNG 운반선을 이용해 카타르 LNG 수송을 맡을 선사도 하나의 굉장히 큰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타르의 LNG 운반선 발주량은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주와 더불어 동시에 운송 계약을 따내기만 한다면 최근 어려웠던 선사들은 당분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국내 해운 선사 및 정부 기관들이 이번 운송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사상 초유의 어벤져스 연합체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카타르의 LNG 운송을 좀 더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운송 수주 경쟁 면에 있어서 최근까지 일본과 유럽에게 우리나라가 밀렸던 만큼 현재 한국이 카타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작정하고 나서서 사실상 일본이 그나마 갖고 있던 LNG 운송 시장까지 한국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일본 선사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NG 운송 시장까지 LNG 수주와 더불어 한방에 우리나라가 모두 꼭 장악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론 현재 일본 내부에서 뜬금없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꽤나 한미일 관계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한국이 가장 큰 카드로 내세웠던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군사훈련을 어제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가지고 훈련을 한 건데요. 그것도 6년 만에 말입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한 걱정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과의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정보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내부적으로 정보 수집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크게 겪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아베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일본 방위력에는 직접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더불어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더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조차 이 아베의 발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방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고 도쿄신문이 그것도 전했는데요. 북한의 SLBM 발사 후 일본이 분명 오전 첫 발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 두 발이라고 발표를 했었으나 한 발로 수정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 수집력이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당일 오전에 분명 즉시 북한의 미사일이 SLBM이라고 발표했었으나 일본은 며칠이 지나도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SLBM이라는 분석을 내놓지 못하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일 정도 후인 시점에서 이제 와서 SLBM인 것 같다 라는 추측성 발언만 내놔 일본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특히 미국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미국까지 현재 북한의 SLBM 소식에 놀라 한국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점이라 일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그 속내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일본 내부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젠 일본이 일본을 공격하는 기이한 형상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다 리더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죠. 9일 일본 참의원회의에서 아베가 극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 왜곡 문제 때문인데요. 진짜 아베 얘는 좀 안 될 놈인 것 같아요. 이런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헛소리를 합니다. 우선 문제는 며칠 전인 4일로 돌아갑니다. 아베 총리가 10월 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헛소리를 하는데요. 당시 연설에서 되게 웃겨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의 원칙으로서 인종평등을 굉장히 주장했었고 또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식민지배로 인한 식민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제안은 각국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일본의 주장이 반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반식민주의, 인종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일본은 마치 반식민주의와 반인종차별을 추구하던 국가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본인들이 우리나라 분명 식민지배 했었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 본인들 전쟁터에 데려가고 위안부 문제도 크게 만들었고 수탈, 생체실험 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마치 본인들 속국으로 생각을 하죠. 그나마 어제 좀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본 공산당 소속인 고이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베 총리에게 극딜을 넣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이 식민주의에 마치 반대한 것처럼 말했지만 1919년은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해이며 분명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위인으로는 유관순 열사가 있고 일본이 마치 반식민주의를 추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일본이 여태 과거에서 보여주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이며 한국을 상대로 역사를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바로 아베 너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고 바로 며칠 전에 네가 한국을 중요한 나라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한국이 아베 당신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기겠냐?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다시 찾겠냐? 여행을 오겠느냐? 라는 정말 사이다성 발언을 합니다. 결국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베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발 아베가 중국, 러시아, 미국한테도 제발 본인들은 전범국이 아니다 라고 발표 좀 해서 크게 혼쭐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이 즐거우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해 지금은 100%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경제 유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편 지급하고 향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통해 선별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선별한다고 서류 제출해라 뭐 해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70에서 80%가 됐든 어느 선까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거두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0에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여력 비축과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등 당정 간 의견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총선 당시 보편 지급을 주장한 미래통합당도 선별 지급으로 돌아서는 등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 교수가 주장한 보편지급 선별환수 방식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신속히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 거둬들이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선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중 계속될 코로나19 피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재정당국은 이른바 줬다 빼앗는 방식에 대한 납세자들의 심리적 반발과 선별환수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복지 규모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약하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보통 때도 실업자가 되면 월급의 60에서 70%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이 너무 형편없어 어르신들이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 수준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미국의 실업률 급증을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 4주간 경제활동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 지금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났지만 17에서 18%가 된 것이라며 앞으로 실업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20%는 떼어놓은 당상이라 조금만 잘못하면 대공황 때처럼 3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는 실물시장에서 시작해 금융시장까지 확산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모든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서 온 위기이기에 훨씬 더 큰 위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V자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장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백신 개발이 안 되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백신 개발은 낙관적으로 봐도 12개월, 보통 18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부의자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자도 유의 바닥이 얼마나 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를 통해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열도를 맞아 4월 20일에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문제점의 트리거가 돼 자본주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해야 했을 일에 플러스로 더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말했다. 영국은 무상 의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 의료 시스템이 유명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NHS는 좋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영국은 10여 년 동안 긴축정책 예산을 펴왔다. 지난 5년 동안 삭감된 NHS 예산만 10조 파운드에 이른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같은 유럽이지만 독일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재원을 제대로 투입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을 안 넣으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크다. 유럽연합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유럽연합에서 도와준 게 없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를 발생 초기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까지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 경제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의 유럽은 파국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자기 편할 때만 같이 하고 어려울 때 안 도와주는 게 무슨 연합인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시스템과 리더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주정부의 코로나19 조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장하는 말을 해 국민 건강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개인 지도자 한 명이 많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나.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번에 잘 대처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어 희생자에게 보답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뭐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부와 사회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병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을 잘해 경제 파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처럼 가게문이 다 닫는 상황까지 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나. 영어로 케어 이코노미라고 하는 돌봄 경제는 가사 노동을 기반으로 해 교육, 양로, 생필품 조달, 배달하는 분야다.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더 올리거나 그런 분야엔 규제를 강화해 노동 조건을 개선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현재 많은 나라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쓴다. 영국 같은 나라는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다. 그런데 영국은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엄청난 얘기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월급을 정부가 내준다는 게 상식 밖이다.
자영업자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고 하자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으로 80%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자본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0년 동안 했어야 할 일에 더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남겼다.